제4회 대구 도시농업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유와 기쁨, 힐링과 소통의 이번 박람회는 옥수수미로, 모델관, 기업관, 음악회, 그리고 수학체험까지 도시농업의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4일까지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만나요. 반월당 내거리, 반월당 지하 쇼핑센터. 맛집이 한 곳에 스카이존, 만남의 장소 센트럴존, 개성공간 웨스트존, 영스트리트 이스트존까지 넓은 주차장에 지하철 1, 2호선에 환승역까지 반월당 지하 쇼핑센터 최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 신의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또 보시고 자녀 좀 양육에 많이 도움 받으셨을 텐데요. 실은 오늘 드릴 내용은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대화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녀하고 대화는 참 어렵습니다. 실은 제 동료들 중에서 너무 성격이 좋다 이런 분들, 또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잘하는데 도무지 자녀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60점을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과연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 또 대화가 우리 자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전적으로 연령별로 아이들을 몇 살 때는 좀 어떻게 하시고, 또 사춘기가 들면은 또 이게 안 먹힌다, 이런 말씀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에서 이 2005년도에 첫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실은 우리 큰아들이 사춘기가 들면서 비교적 제 말을 잘 듣다가 이 바로 핸드폰을 사주면서 싸우면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분명히 예전보다 의사소통할 기구는 엄청 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전화기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멀리서 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소나기에 다 컴퓨터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를 때 한참 스마트폰 넘어가기 전에 열심히 이제 핸드폰을 많이 했던 시기라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사줬습니다. 그럴 때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사줬고 당연히 기쁜 마음에 전화를 했다가 전화가 안 왔습니다, 아들한테. 그리고 제가 또 전화를 했죠. 그래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한 2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들 딱 전화 받으면서 엄마는 무식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예의도 없대요. 문자로 전화를 해도 되니 그러고 와야지. 엄마는 그렇게 무턱대고 전화를 하면 어떡하냐, 자기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 핸드폰 누가 사줍니까? 다 부모 돈입니다. 그리고 한 달 사용료 누가 냅니까? 정말 억울한 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고민했었어요. 아이들하고 과연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화를 한다는 게, 부모 자녀 간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너무 다르다. 그걸 깨달으면서 사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하고 너무 어려우신 분들 잘 들으면 유용한 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오히려 여러분 요즘 대화를 가로막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2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저렇게 있는데 잘 보시면 복잡하죠. 머리 회로가. 과연 누가 부모고 누가 아이일까? 하여튼 둘이서 딱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단순히 말만 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오갑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대화의 의미가 뭐냐, 특히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의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썼다시피 소통입니다. 일단은 얘하고 나하고 통해요, 뭔가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통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하는 무엇이에요?
그냥 통하지만 하나 상호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상호 불이해를 그러니까 정말 유발하는 거는 진정한 대화라고 하기 곤란합니다. 여러분도 친구 생각하면 간단해요. 내가 이 친구랑 한참 수다를 떨고 나면은 아우 시원해. 다음에 또 봐야지.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괜히 불쾌하고 만나면 다음에는 딴 약속 있다 그래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통이 안 된 대화고 이해를 못하는 대화고 왠지 내 에너지가 빨리는 대화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관계가 오래되면은 아이들하고는 영원히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친구하고 대화하고 상당히 다르죠. 왜냐? 가치 전달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한없이 빵만 계속 먹는 애한테 아이고 잘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야 골고루 먹어. 그때부터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많이 멀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부모 자녀 간의 대화는 모든 대화의 기본인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넘어가는 또 다른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녀하고 다시 소통을 잘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상사하고도 잘하게 되고요, 친구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와의 대화의 능력은 모든 대화 능력의 끝판입니다.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 잘 넘어가고 나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자, 오죽하면 이 조용한 가족 기억나시죠? 혹시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이는 핸드폰 하고 엄마는 딴 거 하고. 이건 대화라고 곤란하죠. 그냥 모여만 있는 겁니다. 우리 사실 현대 가족이 대부분 다 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가야 될까요? 머릿속이 복잡하죠. 자, 그러면 부모 자녀 간의 대화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 love is touch가 아니고 대화는 바로 터치부터 시작합니다. 감각부터 들어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에 자폐증 계통 많이 얘기하시죠. 얘들이 이제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감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뇌를 가진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느닷없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가 준비가 됐는지 얼굴을 보면서 눈부터 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을 하는지. 그러니까 말소리도 맞추기 시작해요. 막 너무 시끄러울 땐 같이 소리 지르고 조용할 때는 조용하게 맞추고 이게 굉장히 감각적인 것부터 먼저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심각한 대화를 탁 시작하면 만약 연애를 했다 남녀 간에 그러면 이게 끝인 거예요. 어머머 나하고는 감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화는 처음부터 감각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부모 자녀 간에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껴안고 기르고 만져주고 많이 그래서 부모하고의 대화는 여러분 감각부터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걸 잊어버려요. 아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분도 짜증 크게 나 있는데 이야기 시작하자 그러면 이게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언어로 전달한 내용은요, 사춘기쯤 지나야 중요하고 그 이전에는 표정이나 이런 눈 맞춤의 정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감성이죠. 그 다음에 좋은 얼굴로 오갔나 나쁜 얼굴로 오갔나 긴장 속에서 얘기가 오갔나 편안하게 오갔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똑같은 내용도 완전히 다르게 들어갑니다. 숙제했니? 기분 좋게 하면 아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구분 하는데 숙제했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거를 추궁하듯이 물으면 굉장히 긴장이 흐르죠. 아이들은 같은 이야기도 엄마 아빠 얼굴만 기억합니다. 그때 그랬잖아. 나를 갖다가 닥달했잖아. 근데 무슨 말을 말도 못하냐 나는. 그러고 이제 그 부모는 대화의 내용 가지고 했지만 아이는 감성으로 이미 다 뭘 얘기할 건지 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이 사실 어떻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언어적 대화로서 내용이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면은 내용은 말이에요. 교묘하게 논리로서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감각이나 감성은 여러분 거짓말을 못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끔은 정치가들에서 욕을 좀 듣죠. 연기하듯이 하니까. 하지만 대부분 집안에서 아이들과 부모는 연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의 진심을 알고 싶으면 눈을 잘 보시고요.
표정을 가만히 보시면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거를 또 잘 못하시는 부모님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지? 그거 못하시면 사실 대화의 기본이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들 중에 제가 진료를 해도 그렇고 보면 실제로 아이들의 이 감정이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좋다 나쁘다만 파악이 들지 미묘한 감정, 질투라든가 동생에 대한, 그다음에 그냥 당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막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과연 감성과 감각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 의외로 특히 남성들이 또 이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아빠들이 많이 좀 부족해요. 여성분들보다는 남의 입장, 감정을 이렇게 보는 여유도 없고 능력도 조금은 평균을 내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들은 훨씬 더 대화의 내용 가지고 더 닥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할 텐데 어쨌든 대화는 무의식에서 감성에서 이성적인 대화로 흘러간다. 그리고 무의식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어린아이를 또 대화의 내용에서 봤을 때 반드시 콘텍스트, 맥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제 이 위니코트라는 유명한 아동 정신 분석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There is no such a thing as a baby. 세상에 아기와 같은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니? 근데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아기는 혼자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혼자로서의 실체는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아기 때는 의존하는 대상들, 의존하는 맥락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의존하는 대상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같은 거 아시죠? 물론 그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것도 있지만 심성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는 아파서 울 때 어머 아파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아픈지 배가 고픈 건지 잘 모릅니다. 그거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주변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 중에 오늘 제가 강조하겠지만 부모입니다. 애착의 대상인 부모님들이 네가 아픈구나, 세상에 우는 아이를 보고 너 즐겁구나, 더 울어라 이렇게 하면 학대가 됩니다. 학대를 하는 부모님들이 흔히 우리가 그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많이 만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약간 맞죠. 감정을 아이가 보내는 걸 전혀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는 힘들어서 예를 들면은 소변이 마려워서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가서 안 누고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것 안 따른다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학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그러는데 여러분 쉬운 거는 나중에 제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정말 잘하시는지 봐야 되죠. 어쨌든 아이는 스스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아이들은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아는 가족, 지역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관계의 일부로서만 존재한다. 그 자체로만 어릴 때는 존재하기 힘들다. 그러다가 점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 존재가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하고의 그런 의식적, 무의식적, 감성적, 언어적 대화를 통해서 아이는 자기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잘 가고 또 적당히 잘 지내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대화를 잘 해주신 겁니다. 어릴 때 대화 제대로 안 해주면은 그런 일상적인 적응을 쉽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는 가족, 사회의 일부입니다. 부모도 아이 또 1, 2, 3을 했지만 얘하고는 잘 되는데 대화가 쟤는 안 돼. 있죠. 얘는 왜 이렇게 뚱하냐. 아니면 또 약간 활발한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면 얌전한 아이가 장남이고 둘째 아이가 좀 와일드할 때 와일드하고 너무 잘 통하는데 얌전한 애는 남자가 이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또 반대로 지역사회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아이가 요즘에 칭찬 좀 받죠. 지껏 잘 챙기고 공부 친구들 아랑곳 없이 지 열심히 성적 다 얻어내고 지껏 잘 챙기는 친구가 각광을 받는다면 만약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봐야 되는 그런 가치가 좋게 평가되는 사회라면 그런 아이는 너무 이기적이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맥락에 따라서 한 사람의 평가는 너무 달라지듯이 저는 굉장히 이 맥락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특히 제가 이제 오늘 맥락을 강조하는 이유 요즘에는 이 맥락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정말 디지털 세상에 살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날로그식입니다. 생각이. 정말 이 두 사이의 차이는 참으로 큽니다. 감성적인 면에서도. 첫째 아이들 어떻습니까? 빨리 리셋 금방 하고요. 성질이 급해요. 근데 우리는 어머 왜 이렇게 서두르냐 애들이, 아니면 단정적이냐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리고 폐쇄적이에요. 아이들이 의외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 더 유연해야 될 것 같죠. 더 폐쇄적이에요. 그 정보만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 아이들의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맥락만 가지고 우리 옛날 어릴 때 지냈던 그 상황으로 아이 대하고 얘기하면은 점점 멀어져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아까 대화는 상호 이해인데, 그래서 지금 이 맥락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대화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2번을 강의를 할 텐데, 첫 번째 오늘은 대화를 하려면 자녀하고 우선 부모부터 자기를 잘 이해해야 되죠. 내가 소위 말해서 명품 부모로 거듭나야지 아이도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속된가요? 근데 내가 대화의 달인이 잘 돼야지 자녀도 대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 자기 이해, 다음에는 또 아이를 직접 어떻게 잘 대화할 수 있는 내가 기술을 정말 만드느냐, 이 부분인데, 오늘 부모를, 나를 먼저 압시다. 자, 그래서 아기 보시다시피 부모에서 아이로 먼저 가는 대화를 주 양육자라고 제가 썼는데, 요즘에는 주 양육자가 꼭 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아빠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가 다 바쁘셔서 양육시설에, 또 유아원에, 유치원에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참으로 많은 숫자가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세돌 이전까지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주 양육자가. 예를 들면 주말에만 엄마를 본다든지 주말에만 또 이렇게 한다든지 하더라도 서너 살쯤 되면 아이들이 아, 나의 주인은 누굴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어머니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애착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ttachment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요즘에는 애착 이론 그러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아이하고 부모 사이에 서로 친한 관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히 부모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이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옛날에 아주 친근했던 우리 부모님이랑 사이가 어땠을까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요,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러분의 무의식의 큰 부분이 자기 부모하고 대화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건 아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적인 조절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어머니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제가 너무 이쁜 그림이라 모성을 이만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보세요. 지금 저 어머니와 동글동글한 어머니와 또 동글동글한 아기들이 쭉 있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죠. 요새 한국에는 좀 이렇게 다이어트 열풍 이래가지고 여성들한테 좋은 이런 동글동글 어머니도 되라 그러고, 또 섹시한 여성으로도 어떻게 하고 좀 이게 힘들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문명이 그렇게 발달해서 그렇지, 원래 아이들과 엄마의 관계, 또 이런 주 양육자와 아이들의 관계는 저는 동글동글동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도 그래서 동글동글 퍼져나가면 좋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모가 난 엄마로서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팩팩 쏘아붙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동글이 어머니가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머니 같은 모진 얘기 못 할 것 같죠. 그리고 좀 아이가 흙을 갖다 묻혀도 야, 살살 닦아라, 이렇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아이를 감싸는 그런 주 양육자의 역할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강팍해지시려고 그러면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하고 대화가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폭력을 당하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하지? 살살 다 불게 됩니다. 이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애착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림 보면은 자세히 보셔야 알아요. 이 유명한 이분이 로렌츠란 분인데, 오리를 줄줄줄 타고 가시죠. 이분이 이걸로 노벨상 타셨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오리는 태어난 지 2시간이나 몇 시간 이내에 처음 본 사람한테 따라가요. 영원히 따라가요. 이렇게 줄줄줄줄. 보셔요. 지금 이분이 일로 가면 저리로 가고 평생 동안 유지가 돼요. 이게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초기에 자기를 돌본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엄마처럼 따라가는, 이게 이제 그 조류에서 발견하신 거죠. 이 이후로부터 이제 침팬지 실험부터 시작하여 인간도 그렇다까지 나와요.
그러나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아이들이 어때요? 낯가리 시작하고 낯선 사람 울기 시작하는 거 7, 8개월 되면 되는데 그건 이미 자기 주 양육자하고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주 양육자를 주로 붙어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그 애착 기제가 발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오리 실험이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볼비라는 사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제 관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 관계를 통해서만이 자녀하고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심리학을 하신 분들은 좀 더 이 애착 이론을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저 그림을 보시면요. 저 아프리카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프리카에 저 힘든 데서 물동이고 오는 어머니도 아기를 잡고 오시면 대단히 근데 그냥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이의 대화가 아까 말했지만 터치나 감성 대화는 이미 엄청 아기하고 잘 되고 있고 특히 이 밑에 어머니 보면은 이 둘 사이에 지금 감성 교환, 눈 맞춤을 통해서 둘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죠. 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저 애기 한번 보세요. 엄마 머리를 이러고 이렇게 두건을 벗겨가지고 장난을 시작해요. 벌써 이 아이는 이 어머니하고의 공고한 애착 관계를 토대로 어머니하고 장난치면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즐거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다음에 감정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심 조절까지 해요. 엄마가 시무룩하면 자기가 빵긋 웃어서 엄마를 좋게 만드는 그 기술까지 다 배워요. 그래서 의외로 아주 아기 때 이렇게 둘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미래에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기술,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기,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항의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상당한 중요한 모태가 이때 생깁니다. 아기일 때. 그래서 아기일 때 여러분 이렇게 아이하고 애착관계가 신뢰롭고 둘 사이에 이렇게 감정 교환을 잘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커서 나의 대화의 대상이 아주 편하게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우리도 일하는 직장 여성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유지가 하면서 행복한 대화도 하면서 나 일도 잘할까? 지금 이것이 일 가정 양립에 저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조금 잔인하지만 여러분의 뇌를 수박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본 거예요. 보시면 뇌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제가 이게 글자로 써놓은 부분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신경세포 다발들이고요. 그 밑에 제가 파란 걸로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고 저렇게 해놓은 게 있죠. 저게 뭐냐면 아이들의 뇌는 어릴 때 태어나면 그 바로 안쪽 저 동그라미 친 데부터 발달합니다. 저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인간의 본능을 다루고 감정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조절하고 주고받고의 개념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 변연계라고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감성의 뇌라고 생각합시다. 그거부터 발달해서 제가 화살표를 밖으로 뺐잖아요. 밖으로 나올수록 이성의 뇌들입니다. 생각을 하는 사고의 뇌는 바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세 돌입니다. 안쪽에 있는 저 변연계가 먼저 발달하다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뇌의 발달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어린아이는 감성부터 먼저 건드리고 적어도 세 돌 좀 넘어가야지 대화로 조금 언어의 대화로 조금씩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아이들을 대화를 할 때 얼마나 내가 참 어른같이 취급했는가를 아실 겁니다. 아이들한테 바로 앉아야지, 예의 바른 아이가 돼야지 그러면 예의가 뭔지 오히려 그때 아이들은 우리 엄마 따라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어릴 때는 자기 부모 따라해요. 그냥 속으로 예를 들면 예의 바른 아이가 되어라 해놓고 운전하시면서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예의 바른 거는 뭔지 모르지만 엄마처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하고 대화의 내용보다 실은 부모가 훨씬 더 이 직접 보여주는 모델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정말 얘가 예의 바른 아이, 잘 대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본인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내용으로 너 착하게 해라, 말 잘 들어야지, 어른에게 인사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만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 엄마 따라해요. 아빠 따라하고. 어쨌든 이거 뇌 발달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였고요. 이게 지금 아까 있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부터 먼저 감성적인 대화로 주고받고로 가르치는 것이 적어도 세 돌까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조금 발달돼야지 그래서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의 실은 가장 꽃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 변연계가 발달될 때까지 집안에서 애착 대상들과 어떻게 교환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뇌는요 아직 많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시기라 이때 약간 변형을 만들어 놓으면 평생 좀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자녀하고 대화를 하는 거는 내 부모하고 내 어릴 때 그 부모님이 내 머리에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가요. 저는 사실 소아정신과 의사 하면서 3대를 같이 볼 때가 많아요. 할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같이 얘기하고 그럼 같이 울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힘들어요, 이 직업이.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도 혹시 자녀하고 안 될 때 또 아니면 또 우리 언니는 어떻게 엄마하고 똑같냐 이런 얘기를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세요. 어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원래 그 뇌가 그런 식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저는 사실 이 이상 더 엄마가 어린 시절을 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하고 분명히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아이는 발로 장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둘이서 어떤 대화가 통할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어머니가 단단하게 아이를 딱 쥐고 있는 거 보시죠.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된 상황에서 아이도 엄마 무릎에 지금 손을 탁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신뢰롭게 단단하게 받쳐진 상황에서 물을 튀기면서 장난도 하면서 발도 씻으면서 야, 너 오늘 너무 장난을 심하게 치지 않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에서만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잘 못하시 요즘에 바빠가지고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어머나 발레 학원은 언제 갔나 이렇게 과연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 자세로 몇 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부모 자녀 간의 대화와 왜 갑자기 도시락하고 상관이 있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급식을 시켰죠. 지금은 무상으로까지 흘렀지만 처음에 전 학생들한테 저는 급식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 편리는 하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초등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무언의 대화를 하려면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때쯤 되면 친구가 더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제가 이제 좀 말 잘 듣고 그러면 쇠고기 장조림 반찬이 들어와요. 말 안 듣고 난리를 피면은 매일 멸치밖에 안 들어가요. 저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밥 먹는 걸 보면 엄마 탁 들어보고 이거를 뭘 먹네 안 먹네 보고 왜 안 먹니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본능적으로 부모하고 자녀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리하면서는 도시락을 학교에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나 소중한 대화거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수요일이나 하루만은 좀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편리한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그 정도 정성 안 들이면 아이들이 잘 못 큽니다. 저도 이제 사춘기 때 엄마 미워와 그랬다가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도시락 샀던 엄마 생각하면 차마 가출할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사춘기 되면 무조건 튀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무엇이 여러분의 아이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그 정성이거든요. 그 정성을 뭘로 표현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꾸 물건 사주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정성스러운 뭔가를 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전 도시락을 그래서 가끔은 싸자는 게 제 입장이지만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대화의 측면에서 굉장한 그 도시락은 중요한 거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이제 부모가 대화를 할 능력이 돼야지 대화를 잘한다. 여러분 그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 그 골키퍼가 미국하고 그때 월드컵에서 지금 한 골 먹었습니다.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이 얼굴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침울하고, 황당하고, 화나고, 그죠? 그냥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 상황 보면서 하고 금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미세하게 안 되시면 아까 말한 아이들 내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을 못해서 얘기를 못해요. 말씀드려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거 하나고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모두 다.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여러분 그냥 관객 그냥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 보세요. 아 그러고 끝판입니다, 이분은. 절망스러워요. 그냥 우리가 봐도 알고. 여러분 이거 볼 때 여러분 그냥 되잖아요. 자 이게 안 되면은 자폐장애 아이들이 안 됩니다. 미루어 짐작이 안 돼, 다른 사람의 의도가. 여러분 다 이거 되시니까 아이들을 잘 기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감이 늦은 분들이 꽤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분이 지금 어떤 걸까요? 지금 다정한 기분, 슬픈 기분, 놀란 기분, 걱정하는 기분 어떤 걸까요? 슬픈? 옳지. 또 어떤 사람은 프렌들리,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슬퍼 보이죠? 저도 슬프다 그랬거든요. 답은 A, 1번입니다. 저도 왜 내가 이걸 약간 슬프게 볼까 생각했을 때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았나. 이게 약간 이런 바이어스가 있는 건데, 그래서 설문이 이 테스트가 이게 원래는 MRI라고 해서 이렇게 뇌 사진을 찍는데 들어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를 보면서 ABCD 찾는 동안에 뇌를 찍어요. 그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 감정을 보고 의도를 파악할 때 뇌를 어디다가 쓰나 그 연구하기 위해 썼거든. 근데 이게 실력 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더 어려워요. 이거 뭐예요? 이분 얼굴 보면 놀랐다, 뭐에 대해서 확신한다, 10은 농담하고 있다, D는 해피하다, 행복하다. 어떤 것 같아요? B예요. 확신을 갖는 얼굴이죠. 이렇게 점점 어렵습니다. 미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혹시 이런 얼굴을 하면은 뭘 확신을 갖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이거 더 어렵죠. 또 이것도 농담을 하는지 초조하고 마음이 급한 건지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건지 또 D 뭔가 확신하는 건지 C입니다. 맞습니다. 강렬히 원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런 거를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의 뇌가 어디가 더 지금 가고 있을까? 여기입니다. 이게 복잡하지만 아까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여기 아까 여러분 제가 변연계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끄트머리 다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유명한 논문 이 실험인데요. 바로 그런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 알아맞추기를 할 때 여러분의 뇌가 어디가 활성화가 되냐면 어렸을 때 부모하고 애착 관계가 관련된 그 뇌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른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공감한 아까 같이 저 사람이 뭘까 하는 그 뇌가 바로 우리 어릴 때 자기 부모하고 본능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그 뇌 부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연구가 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세하게 다른 사람한테 맞추는 능력, 곧 나가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하고의 애착관계 딴 게 아닙니다. 아이하고 엄마하고 사이, 아이하고 주위 양자하고의 정서적인 사이 이거인데 그거랑 관련이 된다는 엄청난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길러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12개월 때부터 글자를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어 유치원도 많이 보내시고 하시잖아요. 학습이라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아이들이. 그러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본능적인 대화를 뇌에서부터 한다는 걸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잘 길렀다고, 이 대화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본능적인 대화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가 안 좋으면 계속 헛짓고 다른 사람이 뭘 하나 이해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또 다 잘하시겠지만 유난히 부모하고 잘 안 되는 분들을 제가 좀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아까 말했죠. 감정에 둔감한 부모. 싫다 좋다 정도만 알지 미묘하게 아까 말했지만 아이가 걱정을 한다든지 미묘하게 이렇게 미소로 숨긴다든지 숨기는 거 많잖아요. 거짓말할 때 표정 아시죠, 여러분? 특히 저는 우리 큰아들이 게임을 해놓고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까 일하는 엄마니까 너 뭐 했니? 가면 숙제! 그런데 딱 목소리 들어보면 약간 흥분된 그 게임 이후에 그 목소리 딱 제가 야 너 뭐 게임 했지? 그러면 우리 엄마 귀신이다 그래요. 저는 그 아이의 그 톤을 통해서 알거든요. 엄마쯤 되면 그 정도 해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어도.
근데 이거 안 되시면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헛짚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치료가 쉽지가 않은 게 아까 말했지만 이 본인의 감성 발달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오죽하면 감정 일기를 쓰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런 어머니들이 아이들하고 한판 붙을 때가 자기는 하려는데 잘 안 됐을 때 막 야단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숙제가 그래요. 아이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액션을 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적으라고.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났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나는 지금 화가 얼만큼 났을까 하고 점수까지 매기게 해요. 속 터지죠. 근데 효과 정말 좋습니다. 어머님이 나중에는 아니 전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하지 말으니까 안 했더니 애가 좀 착해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스탑하고 그걸 하지 않고 자기 그 주장 안 하고 자기 반성하고 이걸 하는 동안에 만들어도 아이가 편해져서 좋아진 경우도 꽤 있어요. 그만큼 타인, 이분은 사실 자녀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친구들 왕따를 좀 시킵니다. 그리고 저 어머니하고 가요, 뭐 애들 캠프 같이 가면 머리 아파. 그래서 안 끼기 않기 때문에 혼자서 고독하게 아이만 들볶는 그런 스타일이 될 수 있으니 어쨌든 감성 발달이 잘 되도록 노력하시고, 혹시 그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지금부터 스톱해서 일기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저도 약간 걸려가 좀 찔리는 부분이에요. 잔소리가 도저히 입에서 안 끊어가는 분들. 숙제라 씻어라 막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자, 이런 부모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불안해서 그래요. 입 안 대도 되는데 굳이 안 대고 좀 아이가 실수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좋은데 자기가 조급하니까 자꾸 입을 대요. 씻어라. 숙제는 했니? 숙제를 안 해서 혼 좀 나야지 다시 챙기지.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럴 기회를 싹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 중에 심한 분들은 불안 장애까지 가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잔소리가 잘 안 참기거든 최근에 내가 불안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고 자꾸 이렇게 채근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남편이 너그럽고 이러면은 봐주니까 괜찮은데 같이 막 부딪히고 그러면은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잔소리쟁이 부모가 되는 거는 자기 불안부터 없애야 됩니다. 괜찮아,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가슴 속에 자꾸 주문을 외셔야 돼요. 그리고 잔소리하고 싶어도 이게 내가 불안한 거 아닐까? 잘 될 수 있는데 한번 기다려보지. 이렇게 쉬어가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했지만 말 표현을 잘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거는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가깝습니다. 평소에는 좀 기분 나쁜 게 꾹 참고 꾹 하다가 느닷없이 푹 하고 손이 막 날아가요. 그래서 아빠들 중에 꽤 있으시 소리 백 지르고 갑자기 평소에는 얌전하시다가 참다가 폭발형, 이런 분들 대부분 기분 처음 나쁠 때부터 기분 좋은 방법으로 작은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이런 일이 푹 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로 자기를 표현을 못하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울지도 못하게 하고, 또 사내는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말을 잘 안 하고 있다가 좀 능력 부재로 확 화를 내게 돼서 행동화하는. 그래서 학대하시는 아버지 중에 이런 분이 꽤 계세요. 그러다가 또 기분까지 나쁘고 술까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집안에 가정폭력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이 좀 이런 스타일일 때는 평소에도 불만이 있을 때 작은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불만을 다 접수받고 하셔야 돼요. 그 훈련시키면 확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분들도 식당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참고 다 일하다가 꼭 끝에 그냥 한판 해가지고 그동안 잘한 거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 말로 표현을 잘 안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부터 약간 성격이 좀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일단은 자기 말 떨어지면 말을 들어야 돼. 아이들이 좀 심하신 분 남편도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요. 반대로 또 어떤 부분은 부인이 자기 말을 들어야 돼. 약간 폭군이 돼요. 근데 폭군을 막 드러내놓고 하는 부모도 계시지만 은근히 조절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엄청난 손해나는 방법으로 하시는 잔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 자기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너마저 내 말을, 내가 말이지 어릴 때 나만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구박을 좀 받았지만 내가 참았다 우리 부모한테는. 근데 너까지 나를.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여성인 경우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남존여비가 심해가지고 고기는 누구만 주고 정말 그랬거든요.
그게 억하심정이 되면 아이가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고 분노 폭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 당신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를 경험하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보잘것없은 자기 자신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세상인데 왜 과거에 내 열등감에 내가 빠져가지고 내 아이한테 군림하려고 드느냐까지 들어가야지 이건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서로 부부 사이 안 좋으면 자녀한테 다 얘기해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한테 너무 좀 당한다 이러면 너무 열받는다 그러면 애 붙들고 앉아갖고 하소연해요. 특히 딸내미들 말 잘 들어주는 착한 딸내미 이런 애들한테 이제 계속 그러면 아이는 다 들어줘요. 이런 애들 어른인 척해요. 근데 아이는 아이 노릇을 해야지 나중에 훌륭한 부모도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애 어른이 빨리 되면요 이 아이가 나 독재자가 될 수 있어요. 아이 때는 아이답게 의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녀 가장이나 이런 부분이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유년이라는 것은 보호받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꾸 하게 되시면 야 나는 친구가 필요하거나 치료사가 필요한 거지 내 아이는 자유롭게 그래서 아이한테는 어른의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이걸 하려면 어떡하느냐 우리 남 얘기할 때는 하죠. 그렇지만 자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부모한테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하고의 본능적 대화가 이끌어져서 지금 그 잘못된 왜곡된 대화가 내 아이하고 계속 벌어지면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님이 좀 무서우셨고요. 내가 그래서 좀 잔소리쟁이가 됐는데 또 우리 어머니하고 화해를 하고 또 저도 저 분석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약간 불안이 남아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각자 내가 어디가 들어가는지 보시고 답을 좀 섞여 있으실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화를 언제부터 시작되나 했을 때 처음에 감각적인 대화, 감성적인 대화, 그리고 언어적인 대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은 대부분 언어적인 내용의 대화를 여러분 듣기를 원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난히 자녀 하나 대화 어려운 이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가치를 전달에 대한 책임감이 다른 대화보다 엄청 강합니다. 아무거나 막 먹는 애 보고 잘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복. 특히 아이들하고의 대화는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아침부터 일어났냐? 밥은 씻었냐? 이게 이제 노래처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상하게 되고 분명히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도 안 하다니 그래가지고 화가 뭉글뭉글 나기 시작하고 좀 더 막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반복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녀와의 이 반복은요 사실 꼭 반복은 아닙니다. 왜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톤이.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한 2살쯤 됐을 텐데, 지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가지고 오면 다 읽고 나면 또 그래요. 그럼 또 읽어줘. 또 그래요. 한 10번쯤 읽고 나면 진이 빠지죠. 근데 잘 보세요. 엄마들 읽어줄 때 똑같이 안 읽어. 어떨 때 막 이걸 강조하고, 어떨 땐 이런 걸 강조하고, 때마다 다르니까 아이들은 그 다른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제 남편은 얘 바보 아니야? 그건 바로 내용만 봐서 그래요. 그거 읽을 때 엄마의 톤이나 아이들의 이렇게 집중도나 막 그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대해서 여러분이 영화도 여러 번 보고 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내용 외에도 다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 대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뭐 똑같다 그러지만 맥락이나 그때 당시 감정 상태나 굉장히 달라요. 그거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겹지도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의 대화가 어제와 비록 내용은 같지만 다릅니다. 전혀 그 특성이. 그걸 알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지침이 좀 덜하고 내가 매일 같은 얘기 해도 될까? 저도 사실 한때 그랬었거든. 매일 같은 얘기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타이밍이래요. 아이는 준비되어 있는데 엄마가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아이는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막 어려운 질문하시고
둘 사이가요, 굉장히 타이밍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 중에 둔감하신 분 이것도 몰라. 그냥 막 했다가 안 되면 왜 안 해? 이렇게 하는데 실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서로가 느닷없을 때가 많아서. 왜냐하면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추고 자시고가 없잖아요. 사실 친구나 다른 관계는 우리가 가릴 수 있죠. 여기는 무방비로 같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에다가 느닷없이 들어오는 게 많아서 서로가 아주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참 버겁습니다. 대화가. 부모만 버거울까요? 당하는 애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찐해요, 부모하고의 대화는. 우선 이런 상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화의 아까 주제는 뭡니까? 결국 본능적인 애착의 관계에서부터 잘 돼서 결국 부모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보고 아까 보셨듯이 미묘하게 남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잘 파악이 되고 그 상태에서 자기 성격 문제도 좀 없애야지 비로소 아이한테 내가 잘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포석이 깔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대화 그러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저리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아파하세요. 특히 한동안에 저를 참 싫어하시는 부모가 많아서 냉정하시오. 자기는 뭐 잘나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아픈 데를 콕콕 찌르니까 그러는데 실은 대화가 그래서 달콤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큰아이가 처음 핸드폰을 사줬는데 내가 함부로 전화했다고 화를 벌컥 내는 순간부터 대화를 어떻게 하지? 사춘기가 드는데 부터 시작한 사실 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나도 옛날에 이걸 벗어나려니 내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걸렸고, 저는 비교적 보면은 어머님이 좀 무섭고 다행히 아버지가 굉장히 현명하게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마음으로 잘 밸런스를 이끌면서 그래도 지금 저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좋아졌는데, 대부분 두 부모님 모두한테 애정을 충분히 못 받으신 부모님들일수록 이런 자기 반성을 하거나 내가 제대로 이렇게 성장해서 자녀하고 잘 돼야지라는 제가 말을 하면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꼭 나오면 애들한테 나 다 맞추래. 그래서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정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오늘 주자는 뭡니까? 자녀한테 맞추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어릴 때의 그런 터치부터 시작해서 감성, 아주 언어적인 대화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아이들은 자기 정체성이 생기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뇌 발달이 부모하고의 그 대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잘하려고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서로 얽혀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깊이 있는 문제까지는 없지만 자녀하고 약간씩 어긋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 자녀 간의 대화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도 하고 그리고 상호 이해를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가치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비록 나는 이렇지만 너는 더 훌륭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 자녀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전달하면서도 걔를 소통을 해야 되니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부터라도 너무 가치를 막 전달하려는 대화만 했던 부모님들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지부터 분석하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게 우리 어머니를 닮았나? 아니면 내가 요즘에 너무 불안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어려서 뭘 좀 못해가지고 열등감이 많이 속에 있어서 그런가? 또 아니면 내가 말을 자분자분 잘 풀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꾹 참았다가 푹 하다 보니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식으로 저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기의 문제가 첫 번째 잘 규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거를 이유가 뭘까라고 일기 쓰기 시작하면요 아주 예전 기억도 막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전문가한테 저는 상담 치료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까지 가기 너무 힘들면 좋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 책도 있으면서 일기를 쭉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하고 가까우면 또 물어봐도 돼요. 자기 부모한테 엄마 내가 옛날 어떤 사람이었어? 엄마 말 잘 들었었나? 엄마는 왜 말투가 그랬어? 이렇게 자기 부모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어려운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석하면은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팍 안 나가게 돼요. 물론 완전히 고칠 수는 없는데요. 최소한 아까 말했죠.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우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딱 그치면 아이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첫 번째는 어쨌든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부터 우선 성숙시키자. 그리고 이것이 되면은 아이하고 나 사이에 대화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그다음에 또 좀 더 어렵지만 남편 혹은 부인들하고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잘 대화가 되면요, 그 사람 인생은 좀 꽃이 핍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려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다 컸는데요, 우리 아이들 내가 잘 키웠다 생각하는 게 두 놈 다 그래요. 엄마 나중에 우리 집 근처에 살아요. 그래요. 내가 왜? 그랬더니 우리 애들 좀 봐줘야 되잖아. 내가 야, 난 못한다. 너도 못해. 막 그러면 아니, 그냥 힘들 때 좀 방향이라도 잡아달라. 아, 정말 이런 얘기를 대학생 아들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다행이다. 아이들한테 지금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었다는 게 내가 대화를 아주 나쁘게는 하지 않았구나. 비록 저도 사실 험이 많아요. 바쁜 엄마라서 막 전화도 따다닥 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해주니, 특히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는 그랬더니 아빠는 좀 생각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하하 그러면서 이제 얘기까지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이미지 남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자기 반성부터 분석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